국내 핀테크 규제 운영 방향에 대해서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1세션과 달리 발표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발표자한테 조금 더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조금 까먹어가지고요. 그걸 좀 메꾸는 차원에서 25분 정도 발표해 주시면 되겠고요. 토론자분들께서는 예전과 같이 10분 정도씩 토론해 주시면은 그리고 플로어 질문까지 받아서 나중에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천대학교의 최경진 교수님을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경진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왔는데요. 많으시니까 되게 좋아 보이네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최근에 몇 년 동안 이 핀테크 관련해가지고 사실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앞서 발표하신 구태환 변호사님 같은 분도 사실 법제도 분야에서 많은 논의를 하시고 또 변화를 이끄는데 사실 주역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여전히 좀 뭐랄까 이게 이제 혁신 양쪽 다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ICT 측면에서 혁신도 필요하고 금융 분야에서 혁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혁신이 필요한데 그 혁신이 여전히 조금씩 물과 기름처럼 다 이렇게 조화가 안 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이미 그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아마 고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저한테 기대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핀테크에 대한 혁신을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제 혁신을 많이 얘기들 하고 또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이제 일반적인 ICT를 기반의 혁신이라든가 또는 금융혁신에 대해서 뭐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꽤 했었는데요.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융이건 ICT건 간에 열심히 하려는 것도 좋고 혁신을 하는 건 좋은데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의 부산물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작용을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융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규제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사연 없는 규제는 없어요. 지금까지 금융 분야의 규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된 데에는 물론 그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꼭 바람직한 규제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규제가 쌓아져 온 데에는 금융 소비자의 금융 자산에 대한 안전성,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금융 자산의 가치를 보존시켜주고 또 소비자 피해를 잊지 않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규제의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 좋지만 잘못해서 혁신을 너무나 손쉽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혁신을 잘못하게 되면 금융 분야의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모든 피해는 경제로 그다음에 국민한테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가 도대체 뭘 중요시해야 되는지 그 가치를 한 번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핀테크가 뭐냐에 대해서는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핀테크의 영역에 대해서도 앞에서 아마 발표가 나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고 제가 핀테크를 하시는 분들을 쭉 만나보면 서로 간에 핀테크라고 주장하시는 범위는 다 다른데 결과적으로 핀테크의 유형이라든가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도 우리가 사전에 예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금융 분야에서 핀테크가 도입된 데에는 그리고 핀테크가 가져온 그런 논의 내지는 논란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ICT를 기반으로 한 정통적인 어떤 ICT 측면에서 혁신적인 마인드들이 있거든요. ICT는 기본에 처음에 ICT 기술 내지는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ICT 영역에서의 그런 혁신들이 일어날 때 그 밑바탕에 깔렸던 정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들 중에 하나가 바로 혁신적인 또는 모험적인 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그리고 자율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혁신을 이제 야기했던 건데 그런 혁신을 기존의 전통적이라는 좀 표현이 뭐하지만 ICT 영역에서는 비교적 우리가 수월하게 좀 쉽게 받아들인 반면에 이것이 이제 기존에는 그냥 ICT 영역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ICT 그 자체의 발전을 견인해 왔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면서 한 5년, 10년 내에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융합이라는 걸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이 여러 분야에 이제 접목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규제산업군, 우리가 전통적인 규제산업군이라고 하면 보통 규제산업과 의료산업 보통 말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통신산업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은 국민에 대해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거나 또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기반 내지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그런 경제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규제를 강력하게 두게 되는데 그런 전통적인 규제산업군 중에 하나인 금융 분야에도 드디어 ICT의 어떤 혁신적인 마인드가 접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핀테크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핀테크의 물결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뭐 유형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것도 제가 한번 찾아보다가 나온 건데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핀테크 어덥션 레이트가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앞서 나간다 생각했는데 저도 출장을 꽤 많이 다니는 편에 속하는데 제가 1년에 아마 출장을 한 30-40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가 저는 굉장히 앞선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최근에 동남아로 가보면 이 나라들이 이렇게 앞서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ICT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통적인 산업군의 경우에는 그 전통적인 산업군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시스템을 각 나라에 이식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규제, 금융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적인 어떤 영향력과 함께 고려해가지고 간신히 받아들일까 말까 한데 굉장히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ICT거든요.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돈만 좀 있으면 최근에는 ODA 사업을 통해서 선진국들한테서 돈을 꽤 받게 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쉽게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ICT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ICT를 기반으로 한 각종 서비스를 받아들이는데 후진국들이 전혀 주저하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전국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경쟁력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고 했던 나라들도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어떻게 보면 안정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마인드가 이런 전통적인 규제산업군에 접목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산업군, 규제산업군으로서의 금융 분야에서의 몇 가지 도전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연 ICT 분야에서 야기되었던 각종 혁신적인 마인드, 대표적인 게 공유라든가 또는 개방이라든가 또는 자율과 같은 그런 마인드들이 과연 금융규제도 적합하냐 내지는 금융규제에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도전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핀테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ICT 분야에서 있던 각종 기업들이 또는 서비스들이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로 넘어오고 싶어 하는데 넘어오고 싶어 할 때 과연 문호를 열어줄 것이냐라는 겁니다. 사실 규제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진입규제인데 이 진입규제가 강력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 금융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ICT 영역에서 그런 사업자들이 손쉽게 넘어오게 해줄 거냐? 지금 계속 싸우고 있죠.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맥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그런 다양한 금융 서비스 중에 어떤 영역까지는 열어주고 어떤 영역까지는 열어주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그 의사결정이 지금 마치 승차 공유 서비스라든가 또는 금융에 있어서는 핀테크처럼 결국 양쪽에 있는 이익 집단 사이에서 충돌 관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많아집니다. 근데 금융 분야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뭐 은산분리 같은 문제가 대표적인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더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업종별 금물망 규제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규제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런 규제들이 그러니까 프런트 오피스 단에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과연 그러한 촘촘한 그물망 규제를 해야 될 거냐라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의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뭘로 이어지냐면요. ICT 산업군에서 금융산업군으로 넘어오는 걸 허용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금융산업군에서 본래 가지고 있던 규제를 없앨 거냐 안 없앨 거냐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ICT 서비스에 있는 어떤 사업자들을 받아들이고 누구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적인 혁신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핀테크를 둘러싼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바로 이제
정보보호의 문제입니다. 보통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한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된 이후에 특히나 더 불거지게 됐죠. 그전까지는 일반 국민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제정된 직후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해야지, 내 개인정보 함부로 활용하면 안 돼라는 인식들이 정말 짧은 시간에 굉장히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값진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개인정보에 대해서 심지어는 금융기관조차 쓰게 해줄 거냐 말게 할 거냐라는 이슈가 앞으로는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도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술과 관련된 규제들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논의란 드렸는데 아까 보니까 첫 번째 세션에서 토론에서도 약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이슈와 같이 일정한 특정 기술 내지는 기술에 있을 특정한 수준을 요구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과연 정부가 요구할 거냐 아니면 민간에 맡겨둘 거냐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기존의 분야, 기존에 그냥 전통적인 금융산업에 머물러 있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됐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폐쇄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오픈되고 새로운 사업자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 보호 수준 내지는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냐라는 것이 끊임없이 논란이 될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특히나 데이터 브리치가 발생하거나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침해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둘러싼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논란이 크게 또 계속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IT 아웃소싱 문제가 이제 생겨난다는 건데 이건 앞에에 비해서는 조금 덜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최근에 핀테크 규제 개선 이슈인데 이거는 아마 다들 아시는 걸 것 같아요. 이거는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핀테크 영역에 있어서의 규제 혁신 노력들인데요.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내용들을 보면 비교적 몇 년 전에 제가 느꼈던 것과 최근에 느끼는 거는 이 정부 규제 당국의 그런 대응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자세가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특히나 금융 분야가 의외로 과거보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청소년코트 사건 이후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어떤 다른 기관보다도 상당히 비교적 규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그런 자세가 보여가지고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개별적인 사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핀테크 영역에 있어서의 그런 규제 법률을 기존 걸 말씀드리면 이걸 먼저 우리가 봐야지만 그 다음 단계의 구체적인 이슈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제가 보기엔 한 4가지 영역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일반적인 전자금융 분야, 왜냐하면 ICT와의 접목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전자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업종별 규제, 전통적인 그런 규제로서 작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라 정보보호 이슈랑 그 다음에 계약 측면의 이슈, 이거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금융규제기관에 의해서 일정 궤도라든가 지도 등을 통해 가지고 계약적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관여했을지 모르는데 앞으로 점점 새로운 그런 혁신적 서비스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나머지 3개 영역만큼이나 계약 규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될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규제를 많이 완화하게 된다면 결국 계약 규제 이슈 쪽으로 상당히 많이 전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들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갈 건데 이건 다들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고 기존에 있던 규제들을 한번 나열해 본 겁니다. 근데 쭉 나열해 봤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보안 규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이슈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거는 사실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작업을 처음에 벌써 2000년대 초반인데요. 그때 첫 번째 제정 작업반부터 끝에까지 계속 참여했었는데 원래 저희가 의도하기로는 이렇게까지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커질 거라고는 상상을 솔직히 못했었어요. 저희의 그냥 순수한 마음은 개인정보 보호로의 사각지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것이 정보통신망법을 만들면서 거기다 반영을 하고 원래는 처음에 대통령께서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을 만들라고 정보통신부 얘기를 했는데 작업법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직은 성급한다는 결정이 들어가지고 우선 2000년도에 개정 작업을 한 게 망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마인드를 그대로 이제 확산시켜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사실 만드는 거의 끝까지도 이게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불러오고 어떻게 보면 무리를 일으킬 정도까지 사회에 파장을 던질 줄 몰랐는데 만들고 제정된 다음에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만드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은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져가지고 최근에 GDPR이 사실은 GDPR을 아시죠? EU GDPR이 똑같은 상황을 길을 걷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유럽의회에서 오신 그 리베라고 이걸 담당하는 그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그쪽 위원 대표단들과 같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비공개 좀 면담을 했는데 그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조언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GDPR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방식의 그 동의 제도를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주 우리나라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실제로 동의 규제가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단순한 수단이 될 뿐이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EU가 그런 이제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랑 똑같은 상황이. 근데 이 금융 분야에서 개인정보 이슈를 우리가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 분야는 다 결국은 데이터를 다루잖아요. 전부 다 정보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 개인에 관한 정보고 개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고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금융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안 가고 금융기관에 와서 어떻게든 탈취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 규제도 하고 일반적인 시큐리티 규제도 따라야 되는데 그걸 따랐을 경우에 책임을 그럼 면할 수 있느냐 하면 면하기는 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법원의 흐름이나 또는 국제적인 흐름 중에 하나는 데이터 보호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비례성의 원칙과 책임의 원칙입니다. 이 말을 합하면 네가 많이 쓰는 만큼 책임을 많이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많이 처리하고 위험성이 높아지면 질수록 더 강력한 보호를 하라는 겁니다. 더 강력한 돈을 투자 많이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아주 고급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어떤 것보다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보 보호 수준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배상 책임 문제는 이제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배상 책임 문제가 끊임없이 문제되는 영역 중에 하나고 핀테크로 오면서도 역시나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제 사실 얼마 전까지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일정한 그 이제 입증 책임, 증명 책임도 좀 완화시켜줬고,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가지고 책임을 사실은 그 접근 매체 가지고 대부분 다 사실 접근 매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인인증서는 굉장히 안전한 걸로 취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인증서만 사용하게 되면 웬만하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이제 구조가 돼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공인인증서의 보호막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책임과 함께 이 공인전자서명으로부터 보호되어졌던 금융기관이 보호됐다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보호됐던 보호망이 사라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책임으로부터 더 강력한 책임으로부터 좀 도전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거래상 이용자 보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아시는 내용 같은 거 좀 넘어갈게요. 이건 약관 규제에 관한 사항인데 사실 약관 규제법이 적용되기보다는 보통은 금융거래 관련된 금융 분야에서의 규제법이 훨씬 더 많이 적용되어지고 또 실제 금융위원회나 또는 금감원이 대부분 다 지휘감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규율되는데 문제는 그러는 한편 일반적인 핀테크 업체 중에서 특히나 ICT 영역의 성격이 강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의 적용도 우리가 무조건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적용할 여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양쪽의 그런 고려사항이 앞으로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반적인 약관규제에 관한 사항과 계약에,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그런 계약적 규제에 관한 사항이 앞으로 충돌할 가능성, 결과적으로 그 뒤에 두 기관 사이에서의 그런 기관 사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앞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요거는 오늘 혁신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혁신과 관련해서 최근에 기사가 나왔던 걸 이제 가져왔는데 사실 글씨가 잘 안 보였는데요. 죄송한데 이게 아무리 해상도를 높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원본을 부탁을 했는데 원본을 안 주셔가지고 기자께서 그냥 이걸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제 아마 대충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다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없앴으면 좋겠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진입 규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각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런 규제의 혁신의 필요성이 되는 대상들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금융 서비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레벨의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입규제를 열어주고 어디까지는 그러면 안 열어줄 거냐라는 그런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진입규제를 다 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물론 지적은 되고 있지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산분리 완화는 최근에 조금 이제 완화되었는데 이제 더 완화시킬 거냐라는 이슈가 앞으로 점점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래 금융 분야에서의 이제 규제적 속성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단계가 이제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대표적으로 드는 사례 중에 하나 바로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중요한 규제 중에 하나가 의외로 가장 최근에 생겨난 이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 이슈는 우리가 보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족쇄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업자들은 굉장히 개인정보로 인한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핀테크 영역에서의 아주 활성화될 논의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허용을 하고 사용을, 그다음에 또 어디까지 보호를 이제 강제할 거냐가 앞으로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테크와 규제와의 관계인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들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영국 모델을 들어가지고 금융 분야에서도 똑같이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을 하고 이제는 과감하게 웬만한 규제는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꽤 최근에 많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흐름이라든가 그런 이제 챌린지는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와 이제 같이 맥락 같이 하는 건데요. 문제는 금융 규제는 다른 규제와 마찬가지로 특히나 강력한 규제가 있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과 열어줘도 될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영국에서 비교적 영국이 성공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터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 논의하는 걸 보면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하고 강력하게 하는데 문제는 네거티브 규제를 했을 때 뭘 지켜야 될 거냐라는 것을 논의를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뭘 지켜야 될 거냐라는 논의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규제를 함부로 풀어주면 안 돼요. 특히나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 영역이 뭐냐 하면 바로 생명신체 관련된 영역. 그 다음에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이 되는 것과 관련된 영역은 함부로 풀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다가는 아예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세이프가드를 만들지 않고서 함부로 혁신적인 것을 해버리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혁신이라는 건 되게 좋고 저도 혁신을 되게 부르짖고 있지만 혁신으로 나아가고 네거티브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지켜야 될 게 뭐냐를 이제 찾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것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는 풀어줘도 된다. 오케이, 풀어줘도 돼요. 그런데 풀어줬을 경우의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간 다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혁신적인 영역 중에 하나로 우리가 많이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버와 같은 그런 승차 공유 서비스가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랬을 경우에 과연 기존의 미터링 권한, 미터링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어떤 프리빌리지를 제거를 해주고 새롭게 그런 우버라든가 또는 플러스 같은 그런 새로운 앱 기반의 서비스를 들여오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될 거냐라는 건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이제 보호해야 될 가치와 관련해 가지고 보통 한 두 가지가 관련돼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있는 신체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의 문제와 함께 또 다른 하나의 이슈가 바로 책임의 이슈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를 해결한다면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두 가지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두 가지를 해결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다 풀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풀어줄 거냐에 대한 논의가 최근까지도 별로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차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차량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발전될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차가 많이 활용이 되고 엄청나게 차가 많이 일반적으로 보급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책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로 해결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것? 네, 보험입니다. 바로 책임보험으로 해결했거든요.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 같이 끌어안자는 거예요.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긴 하지만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혁신이다. 그 당시는 혁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혁신을 사회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치는 다른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다른 해결 방안이 없다 그러면 그 혁신도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혁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바로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 부담하는 방식이 바로 보험이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 논의도 똑같아요. 자율주행차 논의가 나온 뒤에 다 열어주자. 오케이. 택시도 열어주자. 좋아요. 그런데 그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들의 신원이 안전하다는 걸 어떻게 보장할 거냐라는 문제와 함께 그분들이 굳이 기존처럼 택시 미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다 들어와도 되지만 그분들이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 최소한의 그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갖췄는지에 대한 어떤 필터링 기준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그 다음에 자격 기준이죠. 또 하나는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분배시킬 것이냐 문제만 해결한다면 아마도 혁신적으로 열어줘도 될 거예요. 지금보다 더 열어줘도 될 거예요. 물론 여기에 기득권자와 새로운 진입자들 사이, 진입사업자 사이에서 어떻게 이익을 갖다가 적절히 균형감을 있게 이제 할 거냐라는 거는 별개 이슈고요. 그 약간은 그거는 힘겨루기 내지는 정책적 이슈가 있겠지만 그걸 다 떠나서 논리적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가 해결이 되고 다른 것에 의해서 대체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진입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혁신에 대응하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금융 분야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금융 분야 중에 자 인터넷 전문원이 들어왔습니다. 인터넷 전문원이 들어올 때 처음에 이제 1, 2호가 들어왔을 때의 논의대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ICT 쪽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결국 ICT와 금융 분야 사이에서 싸움을 했는데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금융 분야 분들도 역시나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가 졌다, ICT 쪽에. 왜냐하면 서로 간에 양보를 했으니까, 어쨌거나. 근데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자본금 요건이라든가 진입 규제는 바뀐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금융기관이랑 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편으로 바라보게 되면 둘 사이의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인터넷 전문은행이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최근에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그런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이슈도 똑같은 이슈가 생겨나는데요. 많은 국민들은 혁신적인 걸 원해요. 우리가 그 수요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지금에 가서. 그런데 그 수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약에 무조건 열어주고 일반 그 회사들한테 막 허용하게 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그 비트코인 거래소를 관련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요. 내가 구매 요청을 하면 실제로 비트코인 거래소가 내가 주문한 발주한 만큼의 양을 당장 실시간으로 다 사가지고 실제 비트코인 거래소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가지고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만약에 그분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혹은 회사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 돈을 어디서 찾겠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또는 자기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금융자산을 거다가 투자하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높은 위험이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면도 없진 않지만 그러나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안전망은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무조건 다 허용할 건지 내지는 그 일반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안전망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 논의가 없이 그냥 허용할 거냐 말 거냐 논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핀테크가 앞으로 점점점 활성화될 텐데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를 정하고서 그 지켜야 될 가치가 금융 분야에서 어떤 건지를 고려한 다음에 그것을 꼭 보호하는 데에 기존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러면 규제를 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를 보호하는데 다른 대체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대체제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얼마든지 진입기준 열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핀테크는 우리가 핀테크에 대한 규제 내지는 혁신은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첫 번째 슬라이드의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번째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편리한 해외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그리고 예전에 뭐 좀 다른 이슈일지 모르겠지만 특정 회사의 그런 그 스마트워치 서비스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가 사실 처음부터 탑재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탑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은 페이가 탑재가 안 돼가지고 1, 2년 동안 묵혀둔 적이 있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안전성 심의 통과해가지고 간신히 몇 개가 탑재되고 했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생각하기에는 왜 그걸 갖다 지금까지 못하고 있냐. 어차피 해줄 수 있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국민들의 수요는 우리가 통렬히 반성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안전성 문제가 또 역시나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두 번째 이슈가 아까 제가
만약에 핀테크가 시대로 전환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개인정보랑 이제 보안 이슈 내지는 기술 수준에 대한 이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와치에 들어가는 페이 같은 것들은 이제 기술 수준에 대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기술 수준에 대한 이슈를 실제로 정부기관에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이슈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안전이라든가 또는 신체적 안전 같은 것들. 물론 금융 분야는 대부분 다 경제적 안전이겠죠. 근데 경제적 안전에 관한 어떤 보호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안전성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정부가 요구할 거냐 내지는 똑같은 맥락에서 당사자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요구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생겨나게 돼요. 과연 정부가 요구해야 될까요? 그것을 반드시 정부가 요구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대부분 금융기관에 계시니까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들어가지고 너무나 다양한 기술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꼭 정부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나 또는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기술들이라든가 또는 일정한 종류의 기술들이 반드시 맞는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가지고 UN 같은 데 정부대표로 가면서 최근에 제가 다루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인데요. 그러니까 신원 관리 관련된 거랑 또 하나가 트러스트 서비스라고 하는 신뢰 서비스 관련된 국제 기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로 다양한 기술자들과 또는 테크니션들을 모셔다가 설명을 들어보면 적어도 최근의 흐름은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말자라는 것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선진국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그냥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각 사업자들한테. 굳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모든 기술의 안전성을 다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기술에 개입을 하게 되면 기술이나 기술 수준에 개입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특정 기술 본인이 정부가 마음 놓고 안전하게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기술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지만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양한 기술을 갖다 끌어다 쓰게 되면 실제로 본래 금융 서비스도 다양하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기술에 대한 개입은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급적이면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랬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규제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 부분에서 규제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의 책임을 어떻게 하면 없애줄 것이냐가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해요. 규제 혁신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막상 일정한 안전망이 실제로 정부의 공무원들한테 제공이 되어지면 또 마음 놓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됐거나 또는 보안 기술 수준에 관련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자나 서비스에 맡겨두자.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의 글로벌 동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비례성의 원칙과 책임의 원칙을 좀 더 강력하게 규정하자는 겁니다. 법에다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터지면 금융회사에게 과감하게 책임을 물리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린 다음에 그 책임에 따른 어떤 반사적 효과는 누가 가져가냐. 기존에는 대부분 다 형사적 규제나 행정적 규제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 효과를 누가 가져가냐면 국가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별로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본인들은 별로 느끼는 게 없는 거예요. 구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그러한 구제도 직접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수단들이 필요한데 이미 사실은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이나 실형정보법에서 선배배상이나 법정손해배상을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법정손해배상은 사실 처음에 제안을 제가 했던 거고 예전에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대통령 보고할 때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확산되어가지고 들어올던 건데 원래 도입된 취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원래 제가 처음 제안했던 거는 미국식으로 일정한 액수를 무조건 배상시켜주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는데요. 배상액의 증명 책임 없애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일반 기존의 손해배상 책임과 별 차이가 없게 돼가지고 법정 손해배상은 아마 실무에서는 크게 이용자나 국민들한테 크게 아마 효과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식의 제도적인 발전을 계속 통하게 되면 책임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 이 두 가지 합쳐짐으로써 실제 사업자들이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아마 보안 수준이나 이런 걸 높여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나 또는 특정 어떤 보안 수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핀테크 시대에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제가 이제 좀 세게 말씀드렸던 건데 기본적으로 본래 지키고자 했던 금융규제의 목적을 한번 다시 살펴봐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치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고 그 가치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규제를 유지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수단에서 대처를 하면서 얼마든지 혁신을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실제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인드를 이미 가지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선 방안이라고 하면 사실은 좀 추상적인 거예요. 저는 이제 규제 혁신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최근에 국조실에 신산업규제혁신위원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혁신이 막상 사회 각 분야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는데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은 때에 따라서는 먹거리와 관련된 또는 본인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너무나 강력하게 반발을 하거나 또는 너무나 센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최근에 택시업계가 그러는 것처럼. 그런데 그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아니 저분들이 오히려 전통적인 그런 규제산업군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혁신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면서 변화를 가져가고 오히려 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왜 국민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된 편리한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불편하거나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기존의 서비스를 유지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끔은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가는 것 자체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특히나 이제 아마 대부분의 보호의 이슈들은 아마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많을 거예요.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는 약관이라든가 계약적인 보호 측면이라든가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그런 손해배상 책임 같은 이슈들이 많을 텐데 그거는 사실 사전 규제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전 규제를 하지 않고 그냥 사후적인 책임 문제로 가져가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제 금융기관들은 보통 두렵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내가 책임질 텐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그런 책임으로부터 사전에 좀 더 강력한 어떤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사전 규제를 많이 두게 되는데 그런 사전 규제를 두면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제로 편한 서비스들을 많이 못 가져오게 되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백오피스에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니면 기관들 사이에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함부로 규제를 바꾸거나 규제를 완화시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와 관련 접점에 있는 그런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저는 모든 서비스를 다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규제를 일단 열어줘도 되지 않을까. 대신에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진입규제는 열어주지만 사전에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건 열어주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든가 또는 공제라든가 또는 지급준비금이나 이런 다양한 규제 수단을 같이 가져가면 사후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그게 이제 보면 작은 사업자들은 나는 지급준비금 준비 못해요. 아니면 나는 뭐 자본금 많이 못해요. 근데 저 자본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지급준비금은요 사실은 본인들이 미리 준비할 게 아니라 내가 1,000만 원 받았는데 적어도 500만 원은 납도라 내지는 300만 원 납도라라는 거라서 굳이 사업을 시작할 때 본인이 스스로 다 준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라든가 또는 필요하다면 이제 보험을 다시 가입하게 하거나 등과 같이 다양한 다른 이제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 핀테크 관련된 규제를 개선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역할은 기본적으로 안전망을 제공하는 거다라는 쪽으로 좀 가고 싶고요. 우리가 보통 세이프 하브라는 용어도 쓰고 세이프 가드라는 말도 쓰는데요. 어떤 것이든 관계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거는요. 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네거티브 규제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 안전망을 어떻게 꾸려갈 거냐는 거는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는 이미 답도 나온 것 같아요.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정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실제로 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의 진 적이 없어요. 실제로 금융 소비자들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책임을 실제로 지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거래상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보통은 개인정보 데이터 브리치 같은 것들로 발생하게 되거든요. 거래상의 책임은 특히나 위험성이 높은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뭐 소비자가 일정 부분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뭐 다 책임지라는 건 아니고 다만 시스템으로부터는 안전성, 그것이 거래의 스트럭처라든가 또는
실제로 그걸 운용하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에 대한 위험성 내지는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법체계와 집행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세이프 하버나 세이프 가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반면에 역시나 다른 한편에는 과감하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소비자 금융 분야는 좀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제 추상적인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혁신 분야, 데이터 혁신이라든가 금융 혁신 분야를 오게 되면 결국은 이거 같아요. 책임을 누가 가지게 할 거냐라는 걸 명확히 선을 그어주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다 보면요. 마인드의 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게 마인드의 변화거든요. 정부 부문이나 금융 부분이나 다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종사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변화하면 생각보다 손쉽게 새로운 혁신들이 많이 곳곳에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세이브 해달라고 했더니 더 쓰셨네요. 예. 근데 조금 특징적인 것은 발표하시는 내내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 무슨 내공이 상당한 수준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청중들은 마법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듣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발표에 대해서 토론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송현도 금융혁신 과장님께서 10분간 토론해 주시는데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길게는 잘 못해도 짧게는 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8월 달에 이제 금융혁신과장으로 왔고요. 저희 조직이 그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이라고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때 8월 달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조직 구성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그 핀테크 관련 업무, 특히 이제 법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일부 사항들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아무래도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지급 결제제도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금융혁신과장이라고 하니까 금융혁신이 뭐냐? 이제 이렇게부터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데피니션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핀테크 같은 거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도 뭔가 내 스스로도 이게 잘 정의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융혁신이란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제가 업무하는 관점에서 최근에 이런 새로운 기술, 신기술을 금융회사 또는 이제 금융산업에 포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을 활성화해서 결국은 금융 이용자들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게 그런 금융혁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제 우리 법 제도 개선 내용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이제 저희 과의 가장 첫 번째 현안 업무는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예산이 이제 국회에서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금융위원회라는 조직이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핀테크 지원 예산을 80억을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 심의 과정에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이제 저희 영세한 핀테크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저희 법안 소위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1번으로 논의될 게 금융혁신지원특별법입니다. 내용을 달라 하시겠지만은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레귤레터리 샌드박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제 법안인데요. 이게 사실은 3월 달에 법안이 나갔는데 잘 논의가 안 되고 있다가 요번에 지금 사실 올해 11월 달에는 저희 생각에는 법안이 통과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통과가 되면 현재 이제 3개월 후 시행이기 때문에 내년 2월 말 3월 초에는
그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사실은 이 법이 기대도 많고 또 기대만큼 또 걱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법 내용상에 이제 그 규제를 그 유예하거나 면제하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참 쉬운 얘기인데 그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 도대체 어디까지를 뭐 면제를 뭐 인가 규제 전체를 면제할 거냐 뭐 진입 규제 전체를 뭐 이런 이제 여러 이제 디테일한 상황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저희들은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동안 이제 뭐 이제 규제가 다 이렇게 뭐 공무원들이 자기 권한 뭐 쌓으려고 뭐 꼼짝도 안 하고 붙잡고 앉아 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비판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뭐 단순하게 그렇게 볼 상황은 아닌데 여하튼 이제 뭐 그 좀 금융 규제에서 새로운 이제 분위기를 조성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법이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게 저희 신용정보법입니다. 신용정보법이 이제 그 뭐 소위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해서 그 유럽에서 EU에서 도입된 PSD2의 AISP 이제 그 제도가 이제 원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부분을 앞서 발제자께서 데이터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뭐 보호의 관점도 매우 중요하고 또 이렇게 더 잘 보호하면서 또 더 잘 활용하자는 관점에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산업화 관점에서 활용을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법이 지금 이제 곧 이제 발의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희망으로는 뭐 하여튼 연내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좀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지금 뭐 거의 같이 움직이는 법 하나가 이제 P2P 대출 관련법입니다. 저희 그동안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P2P 대출 업계를 이제 그 자율 규제 방식으로 이제 유도를 해 왔는데요. 이게 뭐 사실은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앞서 말씀드렸던 레귤러터리 샌드박스 같은 이제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업을 대상으로 그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이게 나갈지 저희로서도 가늠하기 초창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 뭐 큰 방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 가이드라인을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그 마지막 그 가이드라인 개정이 지금 곧 진행되고 있고 그 개정이 끝나고 나서 그 이제 그 관련 내용들을 이제 법제화 해가지고 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내년에 이제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저희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을 이제 좀 크게 손을 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법 도입된 지가 이제 10년 가까이 지난 상황인데 사실은 법 제정할 당시에 그 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은 뭐 선제적으로 이런 전자금융 거래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가지고 그 거래 안전성이나 그 이런 것들을 지켜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약간 이제 낡은 상황이 좀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 전자금융업자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좀 손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요 뭐 법 돌아가는 거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이제 그 지난달에 그 저희 금융위원회하고 국무조정실 그다음에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그 핀테크 분야 낡은 규제 그 TF 개혁 TF를 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지금 여러 건의 과제들을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 이제 좀 뭐 여러 그 전문가 분들 또 이렇게 모시고 뭐 저희 위원회는 이제 금융회사 분들 안 들어오셨는데 실제 이제 그 분과 논의 과정에서는 금융회사나 이해관계자들 참여를 뭐 유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사실은 뭐 금융법이라는 게 다 규제로 돼 있는데 이게 규제가 그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렇게 많이 낡은 상황이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대 변화에 맞춰서 빨리빨리 이렇게 좀 고쳐보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그 지급 결제 관련 얘기만 조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제가 이제 8월달에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제 영국에서 대사관에서 3년 근무를 했는데요. 영국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유럽 돌아가는 얘기, 영국 뭐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사실 깜짝 많이 놀란 분야가 있습니다. 뭐 여러 분야가 있지만은 특히 이렇게 지급 결제 분야 관련해 가지고는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해외에서
그 이후에 이제 PSD2, 그 다음에 영국의 뭐 그 오픈 뱅킹이나 뭐 이런 이슈들이 이제 계속 뭐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오픈 API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도 은행법 개정이 돼서 이제 은행들이 그 도입이 의무화되고 됐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도 이제 호주 큰 4대 은행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이제 국제적으로 뭐 지금 큰 이제 그 논의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복잡한 얘기들이 있지만은 이제 지급 결제 관점에서 이제 본다 그러면 아주 뭐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그 핀테크 업체들한테 그 은행의 지급 결제망을 접근도를 뭐 이렇게 접근을 그 광범위하게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한 단계 더 나가서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그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에다가 핀테크 업체들을 직접 참여를 시켰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실제로 올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트랜스퍼와이즈나 뭐 트랜스퍼와이즈가 첫 번째로 그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8월 달에 그 업체 하나가 더 이게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미국도 사실은 뭐 미국이 같은 나라는 이제 핀테크 뭐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뭘 하는 게 별로 없는데, 미국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7월 달에 그 관련 이제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를 하면서 뭐 레귤레터리 샌드박스 이슈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 기업들한테 그 특수 목적은행이라는 걸 형식으로 이제 그 인가를 주고 그 은행이 그 페드와이어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게 사실은 뭐 그 특히 이제 뭐 중앙은행의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에 그 핀테크 기업이 들어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참여를 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보면 사실 뭐 이렇게 놀라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수준이 약간 다른 것 같고,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들이 빨리 실행이 되고 이렇게 해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이제 유사한 고민들을 사실은 좀 하고 있고요. 유사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직 구체화가 안 돼서 은행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뭐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국제적 흐름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따라가도록 그렇게 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원광대학교 김선광 교수님 토론 듣겠습니다. 저는 정말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길게도 못하고 짧게도 잘 못하는데요. 지금 최경진 교수님의 발제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분은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의 그 고기 잡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살 하나 딸랑 들고 있는 반면에 저분은 참 이렇게 고기 잡는 어구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부럽습니다. 말도 빨리 해주시고요. 좀 말이 늦어가지고 고기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해커가 있고 그 해커를 방지하는 파이어월이 있고, 그 파이어월은 개인 정보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진입 규제라고 하는 이 축을 보면 이 규제가 어떤 형태로든 개방적으로 풀어지게 되어 있죠. 시간이 가면서. 그런데 이 규제는 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허들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 허들을 눕혀서 그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쓰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로 드리면, 요것만 돼, 나머지는 안 돼, 이런 포지티브 방식에서, 규제 방식에서 요건 안 돼, 나머진 다 돼 라고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꼭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2000년 초반에 제가 독일에 유학했을 때 공인 전자문서 보관소라고 하는 것을 독일에서 만들었어요. 이 공인 전자문서 보관소를 전자등기처럼 이렇게 전자등기소처럼 쓰다 보니까 점점 시장은 발전하고 또 전자시장의 이 거래 형태도 완전하게 급변하고 이러면서
지금의 등기소처럼 전자문서 등기소도 전자문서를 보관하고 그걸 인증해주는 정도의 매우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서 최초의 설립 목적과는 좀 다른 매우 소극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정도인데 이거라도 잘하자라고 하는 것이 독일 등기소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그 발제문 4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최경진 교수님께서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판례를 하나 올려놨는데 이건 배상 책임이라기보다는 배상의 원칙에 대한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판결 이후에는 이런 규제 방식에 대한 큰 전환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 파이어월, 이 여기 우리 국내 도메스틱 마켓 금융시장을 지켜내시는 그레주에이터들이 다 모여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 여기 계신 패널 분들에게 현찰 좋아하시니까 제가 현찰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은 이 현찰이 없어서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요. 이 지금 토론문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토론문에 나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바로 이 판례 번호를 좀 적어 가셔가지고 이 판례에서 다루고 있는 재판부의 입장 이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를 물어봤는데 부담한다. 여기 계시는 패널분들은 부담합니다. 그 의무. 그런데 이런 정도의 세이프 베드, 그러니까 테스트 베드를 위한 펑셔널 세이프티를 갖췄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보호 조치 취하여야 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허들을 의무장치, 그러니까 세이프가드 형태를 재판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리고 제 토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28조인데요. 최근 올해 9월 초에, 9월 중순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지금 이걸 지금 써먹고 있는 것인데요. 돌아가셔서 꼼꼼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이 기본적인 선, 이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시행 하고 계시잖아요. 또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 차단 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 설치 및 운영, 이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접속 기록의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이것도 전 구정보통신망법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씩 바뀌어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 조치, 또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 운영 등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 조치 하고 있는가,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보통신망법 28조를 프린트해서 크게 확대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놓으신 다음에 이것이 재판부의 최소한의 허들이기 때문에 요거 정도만 뛰어넘으면 나머지는 면책되어지는 걸로 아직은 재판부가 판단의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10분 안 됐죠? 네. 10분 안 됐습니다. 이 현찰 챙겨드리면서 제 토론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최경규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명확한 규제 라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요게 앞으로 논문으로 꼭 투고될 것 같은데요. 그죠?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이 규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경제 안정이나 국민 생활의 생존, 이런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예시 말고도 다른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는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안 됐죠?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10분 안 됐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인장의 이모 변호사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장에서 외환 국제금융 담당하고 있는 이금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그 발표 주제가 지급 결제에 관련된 규제 운용 방향이라서 제가 평상시에 저희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인바운드 서비스든 아웃바운드 서비스든 다양한 결제 수요를 하겠다는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객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세종시에 있는 기재부를 방문해서 또는 가끔씩은 또 금융위원회도 방문하고 금감원도 방문하고 해서 느낀 바를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담당하는 분야가 외환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제 경험에 있는 그 얘기를 같이 좀 곁들여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목은 국제거래에 대해서 새로운 결제 수단이 등장하면은 우리 외환당국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봤습니다. 먼저 화면을 어떻게 그다음 또 넘겨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전통적 결제 수단을 활용한 결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지급 수단에 보면은 화폐, 수표, 여행자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여행자 카드 너무나 익숙한 그 결제 수단입니다. 이런 결제 수단은 결제기관은 그에 대한 기관으로서 은행이나 소액송금업자, 신용카드업자, 피지업체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급수단과 결제기관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완비되는 법규까지 포함해서 국내에서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새로이 등장한 최근에 새로의 결제수단이 등장했습니다. 이름을 보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가상화폐, 여러분 또 익숙한 도토리, 그다음 이기프트 카드, 포인트, 그다음에 쿠폰, 마일리지, 이 외에도 각각의 다양한 이름들의 그 수단을 가지고 와서 결제를 하기도 합니다. 결제 방향은 국내에 있는 분들이 주동이 돼서 해외에 있는 파트너를 찾기도 하고 해외에 있는 분들이 이미 벌써 하고 있는데 국내 파트너를 찾아서 이러한 결제 수단을 시도하고 있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결제 기관은 기존에 있는 은행들, 국내 은행, 해외 은행 연결해서 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또 이런 결제 수단을, 결제 기관을 자체 결제 기관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런 분들께 또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결제 기관을 만드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관련 법규를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전자금융거래법도 있지만 국제 간에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지급 및 결제, 즉 국제거래 결제에 대한 관련 그 법은 외국환거래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외국환거래법에서 이러한 결제 방법에 대해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떻게 어프로치가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기재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 보시죠. 그 다음 장이요.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일단 이걸 가져가면은 4가지로 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법에서 정하는 이거는 지급수단인가 하는 게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죠. 그 다음 장이요. 두 번째는, 다시 앞으로 와주세요. 다시 앞으로요. 보시면, 표에 보시면 좀 흐리게 놓이지만 4가지 수단인데요. 첫 번째는 지급수단이고, 두 번째는 정권, 세 번째는 채권, 세 번째는 물품. 이렇게 외국환거래법에는 객체를 갖다 결제수단에 대한 객체의 성격을 이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급수단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아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통상적인 그 지급수단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고요. 앞 넘겨보시죠. 관련 법을 보시고 그 다음 넘어가시고요. 전자금융거래법에도 있긴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이 워낙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 외국환거래법의 테두리에 의해서 벗어나지 좀처럼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정권인데요. 정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에 대한 정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약간 자본시장법을 넘겼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정하는 거하고 플러스 알파로 기재부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제 세 번째 보시면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정권 또는 정서로서 투자 대상으로서 유통 가능한 건데 이건 기재부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죠. 법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채권입니다. 채권은 보시면은 모든 종류의 법률 관계로 생기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금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가치를 표시할 수 있는 어떤 식의 권리도 할 수만 있다면 채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넓은 개념이고요. 끝으로 물품입니다. 물품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는 없고요. 대외무역법에 가보시면은 대외무역 2조를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정권, 채권을 제한 나머지를 말한다. 굉장히 도토리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렇게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기재부에 와서 설명합니다. 그럼 기재부의 그 감독 기관에서는 거래 성격을 가지고 하나하나 대비를 해서 이것이 맞나 해서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어떤 경우는 상당 기간이 걸리고 답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잡는 게 보시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그 내용을 보면은 크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선 그 보시면은 가상화폐를 진짜 그야말로 액면 그대로 가상화폐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돈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까지 이 가상화폐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법에 정하고 있는 법률상 강제 통역에 있는 법정화폐로 보기는 어렵고 또 발표한 적도 없고 또 실제로 기재부라든지 외환감독당국에서 이걸 지급수단이나 대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는 7월 달에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는 아니고 아무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는 정도 의견을 표명한 정도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시죠. 또 그럼 이번 정권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최근에 ICO 관련해서 정권으로 보겠다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외환거래법에 보면은 이거는 정권으로 볼 수 있겠다. 그 이제 나름대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 장관 정한 그 특성이 약간 있다면은. 근데 이것도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발행자가 뭐 지급을 책임지겠다거나 가치 보상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 곤란하답니다. 그 다음 채권 보겠습니다. 채권도 아까 제가 금전으로 돼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일정한 그 채권 행사의 상대방이 청구를 받으면 그거에다 지급 채무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힘듭니다. 그 다음 잡는 게 보시죠. 그럼 물품, 소위 말하는 금이라든지 골드라든지 고구마와 감자와 같은 이게 물품으로 보면 안 되겠느냐, 상품으로.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그 개념 인식은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일단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직 정부 발표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잡는 게 보시죠. 그 다음 잡는 게 보시고요. 가상화폐를 이제 제외한 나머지 그 다음 잡는 게 보시죠. 그 다음 잡는 게요. 최근에 이제 드러난 그럼 가상화폐 외에 새로 드러난 숙제가 뭐냐면은 아까 앞 시간에 세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알리페이와 같은 중국의 어떤 그 결제 수단입니다. 이 부분을 국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것에 대해서 국내 면세점, 그 인터넷 베이스의 면세점이든 오프라인 마켓의 공항 면세점이든 면세점과 제휴해서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오는데 자기들이 전부 다 핸드폰에 그 알리포인트라는 그 선물 전자지급 수단을 충전해 오더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외환당국에 처음에 이제 접촉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 전자지급 수단에 비슷하기 때문에 지급수단을 볼 수 있는데 만일 이걸 갖다가 액면 그대로 외환거래법에서 그 발행과 매매를 갖다가 활성화되는 그대로 인정해버리면은 그 알리페이는 국내에서 외환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은 아예 그 자체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외환거래법에서는 일단은 발행은 해외에서 된 거고 그 사용하는 방향도 국내에서 인바운드로 일방적으로 한 거고 또 우리 외화 획득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중에서 채권으로 좀 볼 수 있겠다. 다만 채권을 볼 수 있는 경우는 그 채권을 갖다가 채권을 살 수 있는 외환 은행을 통해서 집중시켜서 매각을 통해서 현금화하는 방법을 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안내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4년 9월 달에 금융위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좀 해결이 좀 돼가지고 현재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많이 오는 거 작년 말부터 올해부터 계속 오는 경우가 뭐냐면은 온갖 것 이름입니다. 무슨 머니라든지 무슨 QR코드 또는 심지어 중국의 무슨 그 알리페이를 모방한 국내의 어떤 그 스타트 업체들이 똑같은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와서 기재부를 이제 방문하고 또 해외 파트너의 공신력을 또 이용해서 방문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기재부의 입장은 뭐냐면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좀 검토 좀 필요하다, 좀 기다려달라 하는 그런 정도가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9월 초에 이제 발표한 기재부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규제 샌드박스의 그런 개념도 있고 해서 수많은 것 중에서 일단은 한번 해보자. 아까
그 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레귤레이터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안 된다, 좀 기다려달라, 아직은 좀 때가 이르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자세에서 최근 9월달에 기재부가 발표하기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우선 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QR코드하고 그다음 신용카드에서 발표하는 무슨 머니를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머니를 좀 이렇게 해외에 가맹점 해가지고 쓰는 거하고 그게 좀 더 되면은 해외에 있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 머니하고 무슨 포인트하고 우리가 또 교환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제 간의 실질적인 결제가 완성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정도의 조심스러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면서 우선은 내년 1, 4분기부터 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용카드에서 발행한 그런 수단보다 그 제한된 범위에서 해보고 큰 부상이 없으면 그 내용 범위를 확산시켜보자는 정도까지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실 제일 많은 종류가 뭐냐면 기프트카드인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방구 이마트 할 거 없이 가보시면은 기프트카드 앱, 구글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충전하고 하고 하는데 이런 구글 포인트 같은 게 실제로 우리가 규제당국이 하는 순간에 이미 벌써 우리 생활에 이미 벌써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그러면은 그 뒤집어서 너네들 다 외국한 거래법 이슈가 있으니까 다 뒤집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 활성화해서 오히려 규제가 잘 되는 방법으로 당국의 큰 모니터링 범위 내에서 문제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감독당국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프트카드에 대해서는 이제 딱 그 육군에서 받은 게 있는데요. 그 상품권이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거는 지급상을 보기는 힘들고 그걸 법령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좀 보겠다고 해서 상당 부분의 그 기재당국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 많은 업체들이 지금 제가 응용 분야를 하고 있고요. 끝으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보시면은 지금도 이제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하고 외국 그 항공사 마일리지 교환하는 것도 그동안 업체에서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안 된다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기재부가 내년 1, 4분기 때 우선 한번 해보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번 해보고 이것이 또 그 큰 문제가 없으면은 규제 범위를 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죠. 그 다음 장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경험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두 가지입니다. 그 기재부를 이제 진짜 그 엄청나게 많이 방문하고 협의했었는데 기재부 공무원들도 또는 한국은행이나 금융위 금감원에 계신 분들도 다 지금 보면은 설명을 들어보시면 다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거래법이라는 외환 정책에 맞는 어떤 특정 기본법이 있고 또 그 법에서 나름대로 체계가 잘 갖춰졌는데 새로운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그 자체를 흩뜨릴까 싶어서 굉장히 겁이 나는 거고 불안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고 해서 그럴 때 어떤 때는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준다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현행 체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기존 체제에서 굉장히 그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수가 오르고 오히려 이미 벌써 우리한테 오기 전에 벌써 생활에서는 이미 잘 하고 있는 것조차도 지금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끔 가면은 차라리 아예 이 부분 놔두고 걱정되시면은 새로 그 개념에 맞는 새로운 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일간거래법 별도 장을 만들어가지고 완전 새로운 그 재정에 가까운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건의사항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을 나누고 보면은 저희 사무실에 많은 IT 전문가, 핀테크 전문가들이 오시 강연도 하시고 의견도 나눠보면요. 또 이 부분들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한 열정과 이 내용들이 레귤레이터 감독기관들 잘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도록 하면은 실제로 전문가도 많이 그 정부 측에도 있어야 되고 민간에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잘 정책 공정하게 할 때 잘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가면은 당국이 걱정한 게 뭐냐면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뭔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근데 가장 쉽게 되는 모니터링 방법이 전산화예요. 전산화. 근데 전산화 자체는 굉장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감안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오신 분들은 상당히 비용 개념을 굉장히 좀 등한시한 것 같아서 제가 이 기회에 이 비용도 굉장히 든다. 그 비용도 들라고 하면은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기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희망도 담았습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플로어에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받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경준 교수님께서는 그 규제의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고려하자는 그런 발표하셨는데 종합해서 세 분의 토론에 대해서 종합해서 답변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고 다들 제가 굉장히 앞으로 연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정리했던 것보다 그 규제 기관에서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훨씬 더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규제 혁신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김성강 교수님 질문은 제가 앞으로 숙제로 가지고요. 더 발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해외 사례도 좀 정리를 해보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가 뭐냐를 찾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 규제마다의 그런 필요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의 정리는 하여튼 그 세 가지였었어요. 신체, 생명, 그 다음에 경제상 이제 그 안전인데 과거에는 보통 경제적 안전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들어서 점점 IT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경제적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경제적 안전이 생명, 신체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금융 분야에서 그런 불가피한 규제의 필요성도 우리는 한편으로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금우 변호사님 말씀도 저는 사실 오늘 새로 배운 게 많은데 그 기존의 틀을 우리가 유지를 계속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계속 변화시켜가고 네거티브 규제로 진화하게 되면 이제 보통 정부가 빨리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빨리 가름말을 타주는 거거든요. 이건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생명신체 안전이다 또는 금융 분야에서의 경제적 안전이라고 하면 경제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구나,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가이드라인을 빨리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책임 이슈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규제기관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걸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인드의 변화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잘들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첨언할 수는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토론과 발표를 들으면서 관련해서 너무 까면 깔수록 새로운 데가 나오는구나 하고 정말 정부 계신 과장님 나오시고 변호사님들 나오시고 교수님 나오셨지만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할 일이 참 너무나 많다 하는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 청중들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발표하신 최경준 교수님과 세 분의 토론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